저희가 오늘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건지 미리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은 보신 것처럼 상속이라는 고민을 안고 계세요. 자세한 고민 내용들은 음성으로 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서 이렇게 사연 남깁니다. 설계사가 상속이나 증여는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사망보험금만 있는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했는데 상속세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또 수익자 지정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고민이 약간 복잡합니다. 일단 상속이라는 걸 사실 이렇게 좀 낯설어 하시는 가정들도 많으실 거예요. 뭐 정말 일정 부분의 자산가가 아닌 이상 뭐 상속이 나랑은 좀 밀접하지 않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보들, 상식들을 이번 사연을 통해서 함께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입하신 내역을 보면요. 사이즈가 남다릅니다. 지금 보험료가 730만 원. 730만 원이에요. 이게 73만 원이 아니라 남편분이 550만 원, 우리 시청자님이 180만 원. 게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신보험이나 뭐 CI 보험들의 이런 또 금액수가 어마어마한 상품들로 가입이 돼 있는데, 김정은 전문가님, 지금 이렇게까지 뭐 700만 원 이상까지 보험료를 키우신 이유가 상속 때문이시래요. 네. 이렇게들 많이 가입을 하시나요? 일단 뭐 남편분 같은 네. 경우는 종신보험, 생명보험사 쪽에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2개와 뭐 통합보험 하나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방송 중에 가끔씩 그 상속 때문에 이제 종신보험을 설명을 좀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실제로 이제 상속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지금 그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준비를 하실 때 꼭 하나 좀 몇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원에 포함이 돼서 세금이 매겨진다라고 꼭 아셔야 될 아. 것 같습니다. 사망 보험금으로 이제 받은 보험금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 받은 보험금에도 세금이 따로 예, 매겨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오.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뭐 사망보험금을 상속세가 5억이다. 네. 그러면 이제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해서 사망을 했으면 이제 뭐 5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낼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상속세가 5억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5억 준비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 실질적으로 상속세가 5억이지만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도 여기 5억에 포함이 돼서 세금이 매겨지니까 그러니까 총 5억만 남게 되는 건 아니네요. 아니라는 빠져나가는 얘기죠. 게 예. 그런데 이제 있네요. 또 반대로 자녀분이 혹시나 이제 네. 그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한다라고 음. 하면은 이제 자녀분이 이제 상속으로 받는 사망보험금은 이제 상속 재원으로는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약간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대상으로 가입이 된 보험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쉽게 하나하나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요. S생명의 종신보험이 이제 금액은 가장 커요. 325만 원짜리 가입을 하셨는데 법인 계약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이게 뭐 회사 이름으로 계약했다는 건가요? 네, 이런 경우 이제 법인 업체에서 이런 그 계약을 하는 경우는 네.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계약자나 수익자가 어떻게 나뉘냐에 따라서 이제 성격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계약자와 수익자요. 네네. 회사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계약자가 법인, 그리고 피보험자가 대표, 수익자가 법인으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고, 대표가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사망보험금이 이제 그 회사 쪽으로 이제 귀속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건,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제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법인에서 이제 나중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계약자는 그 법인, 피보험자가 대표, 수익자가 대표로 되어 있으면 대표에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금이 대표에게 지급이 되므로 이건 이제 그 법인 회사에서 경비로 처리할 수 없고 오히려 오. 그 대표에게 소득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 아. 버리면 그 대표님은 보험료만큼 소득이 더 잡히게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제 더 많은 그 세금을 지출을 하셔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법인 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자랑 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보험의 성격이 약간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 이거 네네. 놓치시면 사실
알게 모르게 손해보실 수도 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일단 전화 주세요. 1800-5881. 이게 또 낮에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또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 주시고요. 그러면 보장을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데 보험료가 700 얼마다 이러면 정말 퍼펙트하면서도 퍼펙트한 보장이 아닐까. 사실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네. 보장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세요? 사실 이 세 개의 보험을 지금 가입하고 계신데 분석할 보험은 그다지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왜냐하면 상속세 재원으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크게 이제 없는데 아. 일단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험료가 무려 이제 55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신데 남편분이죠. 네. 보시면은 뭐 사망 보장이 15억. 그리고 3대 진단비가 CI 특약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8천만 원. 네. 그리고 그 흔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입해야 되는 실손보험도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냥 코드만 받으면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들도 이제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암이나 뇌, 심장 이쪽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보험료가 550만 원 납입하고 계신데 만약에 실비랑 그리고 3대 진단비 뭐 입원비, 수술비 이런 것만 넣는다 하더라도 20만 원이면 충분한데 아.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상속세 재원을 위해서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네. 그게 또 CI 보험이라는 거죠. CI 보험? 네, 그래서 CI 보험은 왜 가입하셨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CI 보험도 사실 어떤 사망 보장이 되는 성격의 보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CI 보험은 이제 중대한 질병, 암이나 뇌졸중, 뭐 심근경색이 걸리면 이제 사망 보험금에서 한 50%, 80%를 선지급해 주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CI 보험이 조금 진단금 수령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단금 쪽으로 활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거의 사망보험금처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CI 보장은 사망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빨리 진단금이 또 지급될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는 사망보험금이 비싸요. CI 쪽이요? 예. 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뭐 같은 1억을 뭐 예를 들어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 종신보험에 주계약만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네. 더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예. 왜 사망 보장을 필요로 하시는데 CI를 가입하셨나? 이렇게 지금 되물으신 케이스네요.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이게 상속이라는 게 부모의 재산을 이제 자녀분들이 좀 나눠 가지게 되시잖아요. 아무래도 뭐 장녀나 장남에게 몰아주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녀들이 분배한다 생각했을 때 큰 자녀로 예를 들어 상속일을 정했어요. 그렇게 지금 상속일을 정했다면 다른 자녀분들은 이 어떤 보험금, 사망보험금을 나눠 가질 수는 없나요? 어떻게 돼요? 네, 일단 보험 가입을 하실 때 용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보험 계약을 했을 때 계약자가 있죠. 계약자는 이제 그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사람이고요. 내는 사람. 네네. 네. 피보험자는 이제 피를 보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는 사람. 아, 네네. 네, 수익자는 보험금을 이제 수령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데 대부분 보험 계약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상당히 많이 그 지정을 하시는데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익자를 큰 자녀로 이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네.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나머지 자녀들도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왜 첫째만 줘? 네, 첫째한테만 할 수 다 있죠. 라고 했을 때, 네,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걸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다른 자녀들도 네,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다소 전문적인 표현이 나왔는데 네네. 이게 사망보험금이 15억이에요. 네. 이게 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 간에 약간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엔 김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어떤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시청자분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개념일 텐데요. 네. 네, 유류분 반환 청구란 것을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액의 자산가 할머니가 있었을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남편은 살료를 했었고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효자고 둘째는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할머니께서 유언을 하게 되면은 장남에게 전액을 다 상속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효자에게 주겠다. 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나중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첫째가 전액을 다 상속받게 됩니다. 네, 둘째 자녀는 그러면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때 둘째 자녀가 나도 자녀니까 일정 부분 달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인 겁니다. 아, 지금 이제 할머니의 두 아드님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미지가 좀 잡혀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네요.
네, 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서 제3자나 아니면 상속인 일부에 대해서만 상속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가족 생활의 안정을 저하게 되고 남아있는 상속인 생활 보장이 침해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된 자녀가 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이제 이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뭐 원하는 만큼 다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민법에서는 유류분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계 비속의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하고 직계 존속 그리고 형제 자매인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 직계 비속은 자녀나 손주를 얘기하고 직계 존속은 부모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차이가 있네요. 예. 네. 여기서 사안에서는 큰 자녀, 직계 비속의 상속이 문제된 경우로 만일 나머지 형제나 자매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면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 제한은 또 있군요. 네. 하지만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을 계기로 고액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과 긴밀히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요. 네. 보험 계약 시 수익자를 누구로 진영하느냐에 따라서 상속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유류분 산정이 기초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지는 견해가 달라집니다. 아니,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뭐 새로운 개념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란 것은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증여되는 재산을 더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상속 채무를 공제한 그런 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상속 채무를 뺀 거네요. 네. 네, 그런데 매월 내는 보험금이 여기 기초 재산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보험료가 기초 재산에 포함이 되는지는 논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보험 계약을 하실 때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속 목적으로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상속을 15억, 우리 시청자님 사례로 놓고 보면 사망보험금만 15억이에요.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두셨다. 그런데 뭐 장녀에게 다 물려주겠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사실 둘째 자녀분이 좀 화가 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하나도 못 받느냐. 그건 아니고 일단 청구 소송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그게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어떤 받을 수 있는 한계라던가 어떤 룰적인 부분이 좀 있네요.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궁금하시면 전화 주셔서 상속에 대한 궁금증 이게 참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네, 먼 세계 이야기 같기도 저희 하고. 어머니도 이 방송을 꼭 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상속받을 재산까지. 아니, 상속받을 건 많이 없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속을 네. 상당히 많이 썩였거든요. 네, 어머니 네. 동생한테 다 주시더라도 저도 일부 받아갈 수 있다. 원할 수 있다라는 네. 점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요 궁금하시면 1800-5881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변호사님과 이런 어떤 법률적인 지식까지 상식적으로 알아봤는데 보험 분석 이번에는 아내분 거 네. 그러니까 이제 500만 원 이상이신 우리 시청자님 남편분을 받고요. 이제 180만 원 정도예요. 여기에 네. 대한 보장 분석은 어떻던가요? 네, 시청자님 보험은 그래도 잘 가입하신 보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예. 남편분보다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보장 내용을 보시면은 일반 사망 보험금이 6억 원, 그리고 3대 진단금, 암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 경색이 각 3천만 원씩, 그리고 또 CI 특약도 포함이 되어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S생명의 종신보험에 생명보험의 장점인 1종에서 5종 수술비 특약이 포함이 돼 있으세요. 하지만 이게 이제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갱신이에요? 네. 갱신형 특약은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보험료가 갱신 주기마다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내가 보장을 받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80이면 80세, 그렇죠. 100세면 100세인 네. 거죠. 제가 만약에 30세인데 80세까지 보장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50년 동안 보험료를 내셔야 된다는 거죠. 오.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 50대시니까는 뭐 80세, 100세까지 보장받으신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꽤 많이 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나이가 지금 50대 넘어가시면은 젊을 때야 갱신형 특약에 대한 보험료가 많이 안 오르지만은 이제 50대 넘어가면은 위험률이라든지 손해율, 병원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많이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갱신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갱신형 특약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모든 의료비 특약은 디화재 통합보험에 들어가 있어요. 통합보험에 예. 네, 근데 이 보험에도 지금 갱신형 특약이 다소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별, 담보별 하나하나를 점검을 해드려서 수정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방송이 끝난 뒤에 추가 상담을 통해서 수정하는 내용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갱신되는 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아주 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가팔라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서요. 갱신형 부담만 덜으셔도 우리 시청자님의 보험료는 상당히 가벼워지지 않을까, 가뿐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로 이 부분을 또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내분이신 시청자님은 사망보장이 필요 없다라고 하신다면 뭐 네. 통합보험만 그냥 이 하나만 유지하시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으시다고 하면 예. 통합보험만 가져가셔서 보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사망보장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생명보험사의 장점인 아까 말씀드린 1호종 수술비 그리고 입원비를 비갱신으로 좀 추가를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네. 입원비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은 1일째부터 입원비가 지급이 되고요. 생명보험은 4일째부터 3일 초과된 4일째부터 입원비가 지급이 되는데 장기 입원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원비, 병실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크시기 때문에 네. 생명보험에 입원비를 추가로 하시는 게 4일째부터 지급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다소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수술비와 입원비 정도만 비갱신으로 추가를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남편분도 따로 봐주실 거니까 이제 부부의 어떤 의료비 보장 측면은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되도록 추가 상담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보험료를 상기시켜드리면 한 달에 700만 원이 넘게 지금 보험료를 내시는 케이스예요. 이게 상속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다. 아니, 얼마나 상속세가 많길래 이렇게까지 뭐 사망보험금 15억 원을 만들어야 되는지. 네. 이게 어떻게 뭐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일단 상속세율은 이제 5개 구간에 따라 이제 예.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최소는 이제 1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0%의 세율이 매겨지고 최대 30억 이상 50%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50%요? 예. 그러니까 아까 오. 15억 정도 사망보험금을 얘기를 했던 거 보니까 한 30억 정도는 재산이 있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을 그냥 세금으로 이렇게 뚝 내야 되시는 예. 거군요. 근데 이게 예. 15억, 뭐 30억이라고 하면 50% 세율 적용해서 15억을 내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에 추가로 누진공제 4억 6천을 더 해줍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세금은 한 10억 4천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누진공제 외에도 뭐 추가 더 공제가 있는데 그런 공제들을 더 더한다라고 하면 상속세가 더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억이라고 무조건 50%인 15억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예. 뭔가 이제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다는 건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공제 외에도 또 뭐 어떤 요인들이 좀 이렇게 깎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몇 가지 공제가 좀 더 있긴 한데요. 네. 일단 그 상속을 하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괄 공제라고 해서 이제 5억을 공제를 해주게 되죠. 아, 무조건요? 네네. 오.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제 5억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0억을 이제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이제 10억을 공제를 본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30억에서 10억을 뺐으니까 20억에 대한 과세에 40%를 이제 상속세로 납입을 하게 되면 8억. 이 8억에서 아까 그 공제 보는 부분을 빼게 되면 그 누진 공제액이 한 1억 6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총 납입을 하셔야 될 상속세는 한 지금 보시게 되면 6억 4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10억도 안 되네요. 네. 근데 이 6억 4천만 원만 이제 상속세를 내면 30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종신보험을 아까 그 한 16억 정도 더 가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총 그 상속 재산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금융자산이랑 부동산 자산 30억에 사망보장 16억까지 더해져 버리니까 이게 한 46억 정도가 돼버리거든요. 아. 그러면 46억 정도가 되어버리니까 과세 표준 구간이 훨씬 더 늘어나 버려서 총 납부하셔야 될 세금은 13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아니, 원래는 6억 되면 되는 네, 거였잖아요. 그런데 7억을 더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6억의 그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서 네. 7억의 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니까 아, 이거 잘못 설계 된 거네요. 상당히 좀 비효율적으로 좀 가입을 하신 거죠. 아. 그래서 이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특히 네. 이 상속이 되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자랑 수익자를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망보험금이 그 상속 재산으로
귀속이 되느냐 아니면 별도로 분리되느냐의 차이도 네네.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그 사망보장을 좀 비효율적으로 가입을 하셨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상속을 위해서 이제 사망보장으로만 준비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축으로 하셔가지고 뭐 증여를 해서 분배해서 이제 그 상속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금융 전문가랑 좀 상담을 해 보시고 네. 추후 변경하실 수 있는 부분은 좀 수정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반드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 네. 남편분께서 만약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배우자분이 상속을 받으시게 되죠. 그렇겠죠. 그런데 배우자분도 결국은 나중에 자녀분들보다 훨씬 더 빨리 또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또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될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이 훨씬 적어요. 그러면은 이제 배우자분이 사망을 했을 때 나오는 상속액이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세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상속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우리 시청자님은 약간 사이즈가 좀 크시다 보니까 연락을 안 주셨으면 정말 뭐 6억 원대, 7억 원 안쪽으로 세금 내실 수 있는 게 아까 계산해 보시니까 뭐 13억까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1, 2억 이게 뭐 저희가 워낙 숫자를 입으로만 말하니까 1, 2억이 무슨 뭐 1,000원, 2,000원 같은 개념으로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억소리 나는 세금 단위를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상속 문제로 약간 어떤 전문가에게 이걸 상담을 해야 되는지 금융 자산적인 부분 컨설팅 필요하시면요.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1800-5881 전화 넣어주시고요. 이게 이제 사망 시에 물려주는 상속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조금씩 이제 나눠주는 뭐 증여라고 할까요?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증여도 마찬가지로 상속 세율과 증여 세율은 동일하거든요, 구간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좀 적게 주면은 세율이 좀 낮아지니까 네. 이제 뭐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봤는데 한 7억 정도를 예를 들어 사전 증여를 한다라고 하는 거와 네. 7억을 상속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니까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 공제를 해가지고 3천만 원을 공제해 주거든요. 3천만 원. 예.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인 6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 30%를 적용을 합니다. 30%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세금이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사망을 하고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 일괄 공제 5억이 있기 때문에 2억 원에 이제 세율인 20%. 이게 4천만 원인데 누진 공제 1천만 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3천만 원이에요. 어머, 차이가 저렇게 커요? 예, 그러니까 증여가 뭐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7억이라는 재산을 주게 되면 더 증여가 더 상속보다는 더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저걸 딱 화면으로 보니까 확실히 더 이해가 빠르네요. 네. 이게 이제 같은 재산을 결국은 이제 물려주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갈 뭐 일쪽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증여가 더 낫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숫자로 따져 보니까 일단 7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땐 지금 증여보다 상속이 예. 더 세금을 훨씬 덜 내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지금 좀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와중에 문득 드는 생각이요. 이제 보험 수익자를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결국 그 보험금을 타가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아무나 지정할 수 있어요? 뭐 옆집 사람 뭐 이런 사람도 다 할 수 있나요? 네, 예.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그 일본 시청자님들도 보험이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상을 받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가 돈을 받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을 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은 크게 관심을 가지시지 않고 그냥 모집인들이 오. 해주는 뭐 법정 상속인이라든지 임의로 지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네. 보통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수익자를 정해야 되는 건 내가 만기 시까지 다치거나 뭐 아프지 않았을 때 일부 해지환급금이 발생됐을 때 만기 생존보험금이 그 지급되는 수익자 그리고 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고시 수익자 마지막으로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각각 지정을 하시는 게 참 중요한데 그렇게 다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오. 그 2014년 그 금융감독원 자료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80% 정도가 네. 전부 법정 상속인으로 이제 수익자가 지정이 돼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 네, 이것도 한번 꼭 되짚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약을 하실 때 뭐 가족들, 수익자를 내가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들로 할 경우에는 아무 절차 없이 이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제3자로 수익자를 지정할 때에는 네. 그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아, 서류가 또 있어야 네네. 돼요? 이건 왜냐면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 왜냐면 사망했을 때 워낙 큰 금액들이 지급되는 보험이 많다 보니까 네네. 네,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인데, 근데 이게 그 제3자로 그 상속인이 지정되었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빚어지고 있죠. 예전에 이 판매했던 종신보험인데 수익자를 이제 유니세프로 해서 기부보험을 많이 판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제가 만약에 이제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네. 제가 사망을 하면 그 사망보험금을 이제 가족에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기부를 유니세프로 하게 가는 되는 거죠. 거네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험사에서 지급이 못 됐어요. 지급이 왜요? 될 수가 없었죠. 왜냐면 오. 유니세프는 제가 사망을 하더라도 제 사망진단서를 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거든요. 아, 네, 네.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사망진단서를 아. 반드시 떼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 그 오.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텐데, 그래서 무작정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정말 그 혼자 사시는 분인데 네. 그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본인이 사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이제 교회에 기부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아, 그럴 수 네. 있죠. 네. 그래도 이런 경우도 이제 지급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망 진단서를 또 떼야 되는 네, 상황인 맞아요. 거네요. 그 사망진단서는 이제 오. 직계가족 말고는 이제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네,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혹여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뭐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는지 오늘 그 변호사님이 나오신 김에 꼭 한번 여쭤보고 맞아요. 싶습니다. 아니, 아까 그 유니세프 이야기 하시는데 네. 저도 그렇고 제작진들이 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네. 이게 사망 진단서를 못 뗀다고 하니까 무슨 스릴러 영화 보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네네. 모르니까 그렇게 하신 거겠죠. 뭐 아시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정하는 걸 놓치고 법정 상속인으로 대부분이 해놨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법정 상속인으로 수익자를 하게 되면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변호사님? 네, 보험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했을 때 문제점을 살펴보면은 네. 우선 준비해야 될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아. 민법에선 법정 상속인 순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순위에 해당되는지를 또 확인해야 될 서류가 필요한 것이죠. 오.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은 재혼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적인 가정의 남성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때 보험 대상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수익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망한 사람의 사망 진단서, 기본 증명서를 제출하면 쉽게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법정 상속인으로 수익자를 지정했을 때에는 준비하셔야 될 서류가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서류 외에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은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재적 등본 등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대개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따라서 대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대표 수익자의 신분증, 뭐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유, 복잡해지네요. 네, 그리고 네. 더욱이 이혼이나 뭐 재혼을 했을 경우나 아니면 뭐 미성년 자녀가 있었을 때는 준비하셔야 될 서류가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그럴 수도 발생하는데요. 있겠네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거의 뭐 연 끊듯이 하고서 사시는 가정인데 갑자기 뭐 보험금이나 이런 문제, 상속 문제 때문에 뭐 서류 다 보내달라 이러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법정 상속인으로 됐을 때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요. 요즘에 워낙 또 이혼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셨어요. 남성분이. 그런데 이제 재혼을 하신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또 아내분이 생기셨잖아요. 그러면 이 아내분한테만 다 물려주는 걸로 예를 들어 상속을 했다. 그럼 원래 그 전처의 그 또 자녀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나눠 가질 수가 있나요?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우선 예. 현재 수익자인 법정 상속인 배우자가 음. 받는 게 맞습니다. 아내분이요. 새로운 네. 아내.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이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특별 수익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이게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법정 상속인들이 유류분반은 청구를 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을 사실 하시고 재혼한 건데 법정 상속인은 지금의 아내분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전 관련된 가족들도 이게 되나요? 네, 현재 아내가 법정 상속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네. 그 자녀도 법정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혼으로 배우자의 관계는 끊어지지만 네. 자녀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뭔가 슬픈 이야기긴 한데. 이게 예.
네. 실제로 케이스가 좀 존재를 하는 게 네. 지금 제 아시는 분께서 이런 경우가 지금 생겨버렸거든요. 재혼을 재혼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네. 혼인신고를 안 하시고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사망을 하시고 수익자를 그 재혼녀로 지정을 하셨어요. 근데 사망을 했는데 혼인신고서가 없다 보니까 사망연자서를 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 자녀는 법적으로 참. 전부인의 자녀들이라서 네. 전혀 소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 보험회사에선 등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제발 어떻게, 사망보험금 예. 찾아가 주세요. 근데 이분은 사망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어떻게 뭐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혼인신고를 안 건가요? 하셨다고요? 네네. 따로 있나요? 네, 혼인신고를 안 예. 했을 때는 법정 상속인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네, 좀 현재로서는 네, 아쉽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쉽진 않네요. 그럼 서류가 전초의 중요한 자녀분이 서류가 이게 네. 참, 예. 전체의 자녀분이 혹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망 진단서를 떼서 들고 가면 그분은 또 어느 정도로 그럼 받아갈 수 있다는 그런 그래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음. 뭐 오. 평소 연락도 없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제 부모라는 이유로 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은 네. 법정 상속인에 해당되고 따라서 권리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수익자를 네. 부인으로 지정을 해둬 버렸으니까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그럼 이제 그 전처 자녀분이 가서 네. 뭐 떼오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럼 보험금 가져오기도?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남아있는 부인을 위해서 가입한 그 보험이지만 네.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 찾아가니까. 네, 사망보험금을 찾아갈 예. 수도 없고 이미 보험료는 다 지급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혼인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냥 어떻게 그러게요. 보면. 네. 혼인신고, 이 법적인 게 같이 살면 되는 거지가 아닌 게 이런 법적 문제가 나오면 뭐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네네.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유류분 청구 반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 기간이 있습니까? 뭐 몇 년 안에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있어요? 네, 민법에서는 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될 증여나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는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1년이요? 네, 그리고 상속 개시한 날, 그러니까 사망한 날이죠. 네.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했을 때도 역시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기간이 길진 않네요. 왜냐면 처음에 그제 1년 말씀하신 거 보면 보험 같은 경우 병원비 3년까지 해주지 않나요? 네. 의료비 보장 그래도 네네. 3년 정도까지만 청구하면 보험금을 그렇죠. 좀 주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 유류분 청구 일단 기본적으로 유증을 안 사실 그 날로부터 1년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상속 개시된 때부터 10년 경과된 때에도 소멸할 수 있다. 이게 약간 단어가 어려워서 네. 입에 붙진 않는데 궁금하신 분들 뭐 상속적인 전문적인 조언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유언장 저희가 사실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무관리 상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 털어볼게요. 이제 유언장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좀 자산가이신 분들은 내가 누구에게 자산을 상속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이 유언장을 또 공증을 또 변호사님들께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뭐 100% 효력을 다 발휘합니까? 네, 공증을 받으시게 예. 되면은 우선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유증을 받게 됩니다. 오. 하지만 이때도 역시 다른 법정 상속인이 있다면은 네. 자신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리스트에서 빠졌어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변호사님들을 찾아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럴 때는 네, 법률 전문가의 네.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변호사님 함께 하시니까 그때그때 막 질문들이 폭발하셨어요. 궁금한 이제 실제 상담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첫 번째 사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겠고 세 분은 이제 전문가님 세 분 함께 하시지만 김봉직 변호사님은 또 다음에 기회 되시면 또 나오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쉽게 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에 두 번째 사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